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연말,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토네이도의 최대 피해적인 켄터키주를 방문해서 연방정부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024년 대선에서 다시 맞붙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민주당 지지층의 60%, 공화당의 64%가 차기 대선 후보로 두 사람을 꼽았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이 오미크론 변이가 내년 초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겨울철 호흡기 질환과 겹쳐서 확산세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정부 지침에 따라 오늘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식당이나 소매업소 등 실내 매장에 들어갈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캘리포니아주의 유입 인구는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타주로의 이주 인구는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새해 연휴 기간 880만 명의 남가주 주민들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지난해보다 37% 증가한 수치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2019년과 비교할 때 6%가 줄어든 수치입니다. 한국 정부가 오미크론 유입과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 중인 해외 유입 대응 조치가 3주 연장됩니다. 내년 1월 6일까지 국적과 백신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한국 입국자들은 10일간 의무 격리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코로나 방역과 민생 행보를 부각시키는 데 일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이 후보의 공약인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전향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소재업체를 인수하면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을 했습니다.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공개될 예정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자산 매입 축소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준금리는 당장 동결했지만 내년 이후 3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준이 더 빠른 금리 인상을 예상했음에도 빠르게 반등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제 오늘 밤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밤 최저기온 40도까지 내려가면서 쌀쌀해지겠고 내일은 흐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기온 58도에서 60도 가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뉴스는 아시아나항공 미주 취항 30주년, 지난 30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미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임승찬입니다. 12월 15일 수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시작하겠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부 지역에서 큰 토네이도 피해가 발생한 지 닷새 만인 오늘 최대 피해지역인 켄터키주를 찾았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켄터키주에서도 가장 피해가 큰 메이필드와 도슨 스프링스를 찾아서 현장을 둘러보고 연방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재차 약속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메이필드 공학 경납고에서 주와 지역 지도자들과 만나 붉은 토네이도는 없다, 푸른 토네이도도 없다며 이번 재난에 현지 당국이 초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데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도슨 스프링스에 파괴된 가옥들을 배경으로 한 연설에서도 연방정부가 나서 모든 일을 하도록 확실히 하겠다며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것을 얻도록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현장 방문 소감을 묻는 질문에는 우리는 완전히 재건될 때까지 이곳에 머물 것이다, 떠나지 않을 것이라면서 연방정부는 전부 재건될 때까지 계속 관여할 것이라고 약속한다, 다른 주들도 마찬가지라고 답했습니다. 또 올해 악천후와 기후변화로 인해서 990억 달러 이상의 피해를 봤다고 말해 기후변화가 이상 기상의 원인 가운데 하나임을 재차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켄터키주에 대한 연방정부의 추가 지원도 승인했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오바마 전 행정부에서 일본 대사를 지낸 캐롤라인 케네디를 호주 대사에 지명했습니다. 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메달리스트인 미셸 콰는 벨리즈 대사에 발탁했습니다. 백악관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습니다. 존 F. 케네디 전 대통령의 딸인 캐롤라인 케네디는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지인이자 지지자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중국에 대한 견제를 강화하며 인도 태평양 지역의 중요성에 무게를 실어왔습니다. 케네디 내정자의 발탁은 이 같은 바이든 행정부의 우선순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케네디 내정자는 성명에서 인준이 확정된다면 이 빚을 갚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호주 정부와 협력해 동맹을 강화하고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앞서 케네디 전 대통령의 제수인 빅토리아 케네디를 오스트리아 주재 대사로 지명하기도 했습니다. 에드워드 케네디 전 상원 의원의 부인인 케네디 대사는 지난 10월 상원 인준을 통과했습니다. 이로써 바이든 대통령은 모두 2명의 케네디가 출신 여성을 외교관으로 발탁하기도 했습니다. 2024년 차기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이뤄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여론조사가 나왔습니다.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와 여론조사 기관인 모닝 컨설트가 지난 11일에서 13일 전국의 성인 199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민주당 지지층의 60%가 바이든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출마하기를 원했습니다. 공화당 지지층의 69%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도전하기를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정치전문 매체 더힐은 2024년 대선의 재대결은 트럼프가 여러 차례 도전을 예고했기에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실제로 두 사람의 재대결 가능성이 작지 않다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이번 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도전하지 않으면 누가 출마하느냐는 질문에 민주당 지지층의 31%가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꼽았습니다. 더 힐과 여론조사 기관 해리스 X의 조사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불출마를 전제로 한 차기 민주당 대선 후보 선호도 질문에 해리스 부통령이 13%,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부인인 미셸이 10%의 지지를 각각 얻었습니다. 하지만 더 힐은 바이든의 지지율 하락에도 민주당 지지층은 여전히 그를 가장 선호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연방상원이 오늘 주한미군의 현원을 유지하는 내용을 포함한 새 국방수권법을 처리했습니다. 상원은 오늘 전체 회의에서 7,680억 달러의 사상 최대 규모 국방 예산을 포함하는 2022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을 찬성 89, 반대 10으로 가결했습니다. 앞서 하원도 지난주 80% 이상 압도적 찬성으로 법안을 넘겼습니다. 새 법안은 중국과 전략적 경쟁을 위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국에 배치된 28,500명의 주한미군을 유지할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또 이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에 부합하는 것이자 평화롭고 안정된 한반도라는 공동 목표를 지지하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주한미군을 현원인 28,500명 미만으로 줄이는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감축 제한 조항은 최종적으로 삭제됐습니다. 백악관이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연말 이벤트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CNN은 오늘 백악관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이어짐에 따라서 예년보다 더 작은 규모로 오픈하우스 방식의 행사를 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통상 대통령과 영부인은 크리스마스가 있는 12월 중순부터 수십 개 관련 행사를 마련하고 하루 한 번 이상 이벤트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또 백악관 직원과 대통령의 친구와 후원자, 의회 의원과 직원, 외교관, 정부기관과 언론 종사자들을 접대하기 위해서 일종의 파티 같은 화려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은 올해의 경우 이런 행사 대신에 연말을 맞아 전시한 장식물을 둘러볼 수 있는 정도의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이 관람 행사는 초청받은 사람만 참석할 수 있고 다른 인솔자 없이 혼자서 30분 동안 전시구역을 둘러볼 수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코로나19 음성 결과서 증명서를 제시해야 합니다. 연방정부가 최근 사회 문제로 불거지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오남용을 막기 위해 이를 제조 유통한 중국 업체 4개사와 개인 1명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습니다.
AFP 통신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오늘 연방 당국이 외국의 불법 의약품 유통 조직에 대한 단속을 용이하게 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내무장관은 성명에서 이 행정명령은 미국으로 합성 오피오이드 전 단계 화학 물질을 들여보내는 글로벌 공급망과 그와 관련된 자금 네트워크를 차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행정명령에 의해 연방재무부는 4개의 중국 불법 진통제 제조업체와 개인 1명에 대한 제재를 가했습니다.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이들과의 거래는 전면 차단됩니다.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럽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개 논의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주 유엔 미국 대사는 오늘 에스토니아와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노르웨이 그리고 영국과 미국을 대표해서 성명을 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는 북한의 인권 탄압 실태를 열거한 뒤에 현대 사회에서 이런 잔혹한 참상이 발붙일 곳은 없다며 안보리가 이 문제에 대응해야 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안보리는 기타 한 건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비공개 논의했지만 미국과 유럽 주요국은 공개 논의로 전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토마스 그린필드 대사는 내일로 예정된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번에도 북한 인권 결의안이 유엔 총회 문턱을 넘으면 17년 연속 채택이 됩니다. 마크 램버트 국무부 한일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과 미국 양측 정상의 싱가포르 합의 계승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북한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오늘 LA 국제정세협의회가 한국국제교류재단 후원으로 주최한 화상대담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램버트 부차관보는 트럼프 행정부 시절 3차례 북미 정상의 만남은 북한 문제 해법을 찾으려는 초당적 바람을 보여줬다며 우리는 싱가포르에서 제시된 틀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대화, 외교를 통한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에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북한의 어떤 적대적 의향도 갖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습니다. 연방보건당국이 오미크론 변이가 내년 초 대유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델타 변이나 겨울철 호흡기 질환과 겹쳐서 갑자기 확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KBS가 보도합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전체 감염자의 3% 정도입니다. 일주일 전보다 7배로 늘었고 뉴욕, 뉴저지 등 일부 지역에선 전체 감염자의 13%를 차지했습니다. We expect to see the proportion of Omicron cases here in the United States continue to grow in the coming weeks. 미국 보건당국은 빠른 확산세에 힘입어 오미크론 감염자가 이르면 내년 1월쯤 급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미 넓게 퍼져 있는 델타 변이, 여기에 겨울철 유행이 돌아오는 독감 등 호흡기 질환과 겹쳐 확산세가 더 강해질 수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잘 피할 경우 내년 봄쯤 유행이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로 올 수도 있지만 낙관적으로만 보긴 어렵다는 겁니다. 미 보건당국은 현재 접종 중인 화이자, 모더나의 mRNA 백신이 오미크론에 대해 효과가 떨어지는 건 맞지만 입원이 필요할 정도의 중증 환자에 대해선 여전히 70%의 보호 효과를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때문에 오미크론에 특화된 백신이 꼭 필요하다고 보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3차 접종을 할 경우 보호 효과가 더 높아지기 때문에 반드시 3차 접종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And so finally, our booster vaccine regimens work against Omicron. At this point, there is no need for a variant-specific booster. 미국 보건당국은 오미크론이 크게 확산될 경우 현재 포화 상태에 다다르고 있는 의료 시스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이정민입니다. 뉴욕시가 오는 27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명령을 위반하는 업체들에게 $1,000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뉴욕시는 시내에서 영업 중인 18만 4천여 개 민간 사업장에 적용할 이 같은 내용의 백신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빌 더 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브리핑에서 우리에겐 강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런 조치의 목적은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뉴욕시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한 선제 타격 조치로 그동안 공공기관에만 적용하던 백신 의무화 명령을 민간 기업들로 전면 확대한 바 있습니다.
아울러 5세 이상 어린이들도 백신을 맞아야만 식당이나 공연장, 체육관에 입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이 시간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시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폴틴,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입니다. 5시 19분 조금 지나고 있습니다. 이 시간 프리웨이 각 구간의 교통 상황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다운타운 인근의 프리웨이 구간들 심한 정체 현상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101번 프리웨이 사우스 방면 할리우드 볼버드 구간부터 거의 서 있다시피 한 형편입니다. 2번 프리웨이 만나는 구간까지 꽉 막혀 있는 상태고, 벨몬트 애비뉴 구간부터도 10마일대로 밖에는 움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건너편인 101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역시 정체가 심한 모습인데요. 유니버설 센터 드라이브 구간부터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고, 산타모니카 블루버드와 멜로스 애비뉴 구간 서 있다시피 한 형편입니다. 이 밖에 교통 위험 신호 켜져 있는 구간들이 있습니다. 5번 프리웨이 노스 방면 콜로라도 블루버드 구간에 추돌 사고 조금 전에 발생했습니다. 끝까지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교통 상황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캘리포니아주 정부 지침에 따라서 오늘부터 내년 1월 15일까지 4주간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됩니다. 피트니스 센터와 몰, 식당과 소매업소 방문 시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전체 주민의 86%가 최소 한 차례 백신 접종을 한 샌프란시스코는 이번 마스크 착용 의무화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2세 미만의 영유아와 건강상의 이유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실내업소 입장 시에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LA 통합교육부가 12세 이상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 정책 기한을 연기했습니다. 교육위원회는 어제 열린 회의에서 백신 의무화 정책을 내년 가을 학기까지 연장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당초 학생들에 대한 백신 접종 마감일은 이달 19일이었지만 아직까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3만 명의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듣게 되는 피해가 우려돼 마감일을 연기한 것입니다. 또한 백신 의무화 정책을 LA 통합교육부가 인가한 모든 차터 스쿨로 확대하자는 안건도 승인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코로나19 입원 환자가 다시 200명대로 진입했습니다. 카운티 보건국에 따르면 오늘 현재 입원 환자는 어제보다 12명 늘어난 20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64명은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된 신규 확진자는 314명, 그리고 사망자는 10명입니다. 보건국은 5세에서 11세 사이 어린이 가운데 18%만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백신 접종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해당 연령대 어린이는 20만 명입니다. 반면 12세에서 17세 사이에서는 70%가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캘리포니아의 유입 인구는 소폭 증가에 그친 반면 타주로 이주한 주민은 크게 늘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캘리포니아주의 유입 인구는 1년 전인 2020년 3월 말과 비교해서 38%가 줄었습니다. 같은 기간 타주로 이주한 주민은 12%가 늘어났습니다. 캘리포니아주 58개 카운티 가운데 52개 카운티에서 이주 인구가 유입 인구보다 많았습니다. 올 3분기 LA 카운티에서 타주로 떠난 주민은 5만 8천 명인 반면 카운티로 유입된 인구는 2만 4천 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샌프란시스코와 샌 마테오 카운티는 유입 인구가 각각 27%와 14% 늘어나 다른 카운티들과는 대조를 보였습니다. 한국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유입과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 시행 중인 해외 유입 대응 조치가 3주 연장됩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 1월 6일까지 한국 국적자를 포함한 모든 해외 입국자들은
국적과 접종 여부에 관계없이 10일간 의무 격리를 해야 합니다. 미국 시민권자를 포함한 단기 체류 외국인들은 한국 정부가 마련한 임시 생활시설에서 10일간 격리를 하고 3회에 걸쳐 유전자 증폭 검사를 해야 합니다. 한국 국적자와 장기 체류 외국인은 10일간 자가 격리를 하며 입국 전후 총 4회에 걸쳐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단 장례식 참석이나 공무 등에 한해 발급하는 격리 면제 조치도 역시 연장 시행됩니다. 비영리 의료단체인 캐드런 헬스가 오늘 행동건강병원 확장기금으로 캘리포니아 주정부로부터 3천만 달러의 지원금 전달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정부가 사우스 LA 커뮤니티와 같은 저소득층 주민들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캐드런 헬스를 돕고자 기금 3천만 달러를 마련하고 15일 캐드런 헬스에서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전달식 행사에서는 시드니 캠라거 가주 상원의원, 앤서니 랜돈 가주 하원의원, 레지 존 소요 가주 하원의원, 캐런 프라이스 LA시 구지구 시의원이 참석했습니다. 가주 정치 지도자들 외에도 카운티 정신건강 디렉터, 캐드런 헬스 디렉터 위원회 멤버들을 포함해 도합 20여 명이 이번 가주정부 지원금 전달식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무엇보다 해당 기금을 통해서 캐드런 헬스가 사우스 LA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확대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데에 의미가 깊습니다. 시드니 캠라거 가주 상원의원은 노숙자, 교육 불균형을 비롯한 여러모로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된 커뮤니티 주민들을 돕는 캐드런 헬스를 돕기 위해 이번 기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Our people, helping our people stay healthy, safe, and alive. This was a very small part that the state could do. 앤서니 랜돈 가주 하원의원은 비영리 단체에서 근무하며 겪었던 어려움을 토로하며 가주 당국 또한 이번 결정을 매우 반겨한다고 밝혔습니다. Dr. Griffith and Kedron have made incredible efforts at making sure this community's health and mental health are maintained. 도나단 세린 카운티 정신건강 디렉터는 캐드런 헬스의 시설에 감탄했다며 의료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들에게 적합한 단체라고 전했습니다. So I would like to actually have another round of applause for the leaders that are here and then actually managed in a short period of time to bring down so much resource. 존 그리핀 캐드런 헬스 회장은 행사에 참여해준 정치 지도자들을 비롯해 디렉터 위원회 멤버들에게 감사를 전했습니다. Today, we will go one step further in making it into reality by demonstrating that an integrated 캐드런 헬스 이사진은 가주 당국에 고마움을 전하며 앞으로 더 많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 행사에서는 ABC를 비롯한 주류 매체들 또한 참여해 취재 열기를 더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노숙자들을 위한 영구주택 건설을 위해서 건물 판매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노숙자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는 단체 연합은 내년 11월 선거에 건물 판매세 부과 발의안을 상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발의안 상정을 위해서는 내년 4월까지 LA 카운티의 유권자 6만 5천 명의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발의안은 500만 달러가 넘는 주택이나 건물을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액의 4%, 1,000만 달러 이상에는 5.5%의 세금을 부과하자는 것이 내용입니다. 단체들은 이렇게 모아진 기금으로 앞으로 10년간 노숙자들을 위해서 2만 6천 채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LA 경찰국이 이달 초 헐리우드 지역에서 발생한 미행 강도 사건의 영상을 공개하고 주민들의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난 1일 저녁 6시쯤 1600블락 포모사 애비뉴에 있는 아파트 앞에서 발생했는데 영상에는 피해자 2명이 현관문에 도착하자 이들을 뒤쫓아온 4명의 용의자들이 들이닥치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용의자들은 피해자들을 권총으로 위협해 시계 2개를 강탈하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은 이 용의자 4명은 20대 초반의 흑인 남성이라며 관련 정보를 아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습니다. LA 경찰국 소속 강도 살인과의 미행 강도 태스크포스 팀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으며 연방수사국인 FBI는 용의자 검거로 위해 $10,000의 보상금을 내걸었습니다. 크리스마스에서 새해로 이어지는 연말 연시 연휴 기간 남가주 여행객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리플A는 오는 23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1일간 880만 명의 남가주 주민들이 여행을 떠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7% 증가한 수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던 2019년과 비교하면 6%가 줄어든 숫자입니다. 전체 여행객 가운데 자동차 여행객이 780만 명으로 가장 많았고 항공기 이용객은 77만 1000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하면 각각 28%와 188%가 증가했습니다. 연말연시 남가주 주민들이 가장 선호하는 여행지는 라스베가스였고 샌디에고와 애나임, 그랜드 캐년, 그리고 요세미티가 그 뒤를 이었습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후에 한국 소식 이어집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한국 소식입니다. 상대 후보 논란을 지켜보면서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방역과 민생 행보를 부각시키는 데 일정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데 방역 책임론과 거리를 두려는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KBS가 보도합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코로나 음성 판정 이후 첫 일정으로 공공병원을 찾았습니다. 방역을 다시 강화하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고통이 가장 클 거다. 그러니 지원 방식도 기존과는 달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피해가 커짐에 따라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선지원하고 후정산하는 방식, 또 지원과 보상을 적절하게 섞고 이 후보가 내건 선지원 후 정산은 피해를 본 뒤에 심의를 거쳐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영업 제한이 시작되면 일단 정액을 지원하고 나중에 부족하면 더 보태주자는 겁니다. 또 낮은 금리라고는 해도 돈을 빌려줄 게 아니라 재난지원금처럼 직접 지원을 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최대 100조 원이 필요할 거라고 이 후보 측은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해법이 있어야 하고 야당은 물론 정부 동의도 필수적이라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예산안과 또 그걸 대비해서 또 일정 정도의 예비비를 지금 또 짜놨습니다. 부족하다면 결국은 추경을 또 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민주당은 우선 정부와 협의에 나섰습니다. 사각지대에 놓였던 인원 제한 피해 업종부터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지침과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빠져있는 인원 제한 부분을 해결하겠다고 하는 의사를 오늘 밝힌 바 있습니다. 일단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여당의 선지원 방침에 대해 지금은 그러한 것이 필요해 보인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공약인 공무원 교원노조 타임오프제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취지의 전향적 입장을 내놨습니다. 약자와의 동행 행보로는 한부모 가족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YTN입니다. 최저임금과 주 52시간제 철폐 발언 논란에 휩싸였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이른바 친노동 행보에 나섰습니다. 한국노총 지도부와 간담한 자리에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인 데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노동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동자가 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고 주역이라는 점이 인정이 돼야 하고 교원 공무원 노동조합의 근로시간 면제, 타임오프 제도와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에 찬성한다는 취지를 밝힌 겁니다. 모두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윤석열 후보뿐 아니라 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고요. 타임오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한 입법에 관한 문제는 또 아마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빠른 속도로 해서 진행할 것 같고 특히 노동이사제는 앞서 이 후보가 올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요청했었는데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윤 후보가 이렇게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건 자신을 향한 반노동 정서를 불식시키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직접 위원장을 맡아 공을 들이고 있는 약자와의 동행 행보도 이어갔습니다. 범죄 피해자들과 장애인 단체를 찾은 데 이어 한부모 가족을 만나 제도적 지원 강화는 물론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로부터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하여튼 국가가 이거는 좀 엄정하게 대응을 하고 필요하면 손지급하고 대체 집행을 하는. 그동안 보수정당이 외면했다고 평가받는 노동계뿐 아니라 사회적 약자계층을 품어안는 전략을 세운 윤석열 후보의 광폭 행보가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힘든 시기 도움을 드린다며 중고거래 플랫폼에 자신을 매물로 내놓는 글을 올렸다가 어플리케이션 자체 방침에 따라 삭제 조치됐습니다. 안 후보는 14일 중고거래 플랫폼인 당근마켓에 안철수를 팝니다라는 글을 올리고 의사 경력이 있어 몸과 마음을 잘 고치고 마라톤 완주 경험으로 체력 갑이라며 특기를 소개했습니다. 가능한 서비스로는 아이돌봄과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위한 귀갓길 동행 등을 예시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근마켓 측이 취지는 좋다 해도 생명을 거래하는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어서 방침에 위배된다고 지적하면서 삭제 조치됐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 경력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자 결국 사실관계를 떠나 사과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격앙된 모습을 보이던 윤 후보도 송구하다고 물러섰지만 비판을 이어가는 여당을 향해선 기획공세라는 반감도 드러냈습니다. YTN입니다. 허위 경력 의혹의 중심에 선 김건희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국민께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겁니다. 윤석열 후보는 오전까지만 해도 현실과 관행에 비춰 판단하라며 허위 경력 의혹 제기에 발끈했지만 이게 겸임교수라는 건 시간 강사예요. 그러고 무슨 채용 비리 이러는데 이런 자료 보고 뽑는 게 아닙니다. 그 현실을 좀 잘 보시라고. 결혼 이후 안양대에도 허위 경력을 제출했다는 추가 의혹 제기가 민주당에서 나오자 김건희 씨가 직접 조기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영부인의 공적 역할이 크다면서 윤 후보의 결단까지 촉구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이 청년 실업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서 허위 이력서 작성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고. 김건희 씨가 사과 의향을 밝히자 윤 후보 역시 국민의 높은 기준에 미흡했다면 송구한 마음을 갖는 게 맞는 생각이라고 한 발 물러났지만 가족 입장에선 여권의 부당한 기획 공세로 느껴진다며 불편한 속내도 감추지 않았습니다. 또 여권의 이런 그 공세가 좀 기획 공세고 아무리 부당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도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아침에 뉴스공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줄줄이 이어지는 거 보니까 이거는 우연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국민의힘도 채용 비리는 악의적 프레임이라며 후보 부인에 대한 인격살인을 멈추라고 엄호에 나섰습니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도 거들었습니다. 우리가 대통령을 뽑는 거지 무슨 대통령 부인을 뽑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나칠 정도로다가 후보의 소위 부인에 대해서 이러고저러고 나는 얘기한다는 것 내 상식으로는 납득이 잘 안 돼. 국민의힘은 김건희 씨의 개별적인 언론 접촉에 당황스러워하며 가급적 등판을 미루려는 분위기지만 민주당은 조만간 추가 의혹도 공개하겠다며 김 씨를 향한 총공세를 예고했습니다. YTN 황희경입니다. 이런 가운데 시민단체인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이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윤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이들은 윤 후보 부부가 김 씨의 겸임교수 지원서에 적힌 허위 경력을 두고 정상적으로 발급된 재직증명서를 냈다거나 수상작품 활동에 이바지했다고 해명한 것은 명백한 거짓이라며 선거인인 국민에게 허위사실을 공표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SK그룹의 최태원 회장이 SK실트론 사익 편취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에 출석했습니다. 당사자인 최 회장이 이례적으로 직접 출석한 건데 심의 결과는 이르면 일주일 뒤에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참석한 공정위 전원회의는 12시간 만인 밤 10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앞서 최 회장은 전원회의에 출석하는 과정에서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출석 본인이 직접 설명하러 오신 이유가 뭡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공정위 역사상 대기업 총수가 전원회의에 직접 출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사자가 반드시 나올 필요가 없는 전원회의의 모습을 드러낸 건 최 회장의 강한 소명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공정위는 지난 3년 넘게 최 회장이 실트론이라는 반도체 소재 업체를 인수하면서 부당하게 이득을 챙긴 혐의에 대해 조사해왔습니다. 2017년 SK는 LG 실트론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지분 51%를 사며 경영권을 확보했습니다. 이후 채권은행과 사모펀드가 가진 나머지 49% 지분이 30% 할인된 가격에 시장에 나왔는데 SK는 이 가운데 19.6%만 인수하고 나머지 29.4%는 최 회장이 사들였습니다. 회사가 싼 값에 지분 전량을 보유할 수 있었는데 최 회장에게 싸게 지분을 사들일 기회를 줬다는 의혹이 나온 건 이 때문입니다. 공정거래법은 회사에 상당한 이익이 될 사업 기회를 제공하는 행위를 통해 총수 등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SK 측은 당시 회사 입장에선 이미 경영권을 확보해 지분을 더 사들일 이유가 없었고 중국 등 외국 자본이 남은 지분을 인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최 회장이 채권단 공개 경쟁 입찰로 적법하게 인수했다는 입장입니다. 최 회장에 대한 제재 여부 등을 담은 결과는 이르면 다음 주 공개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정세배입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잠시 후에는 경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브닝 뉴스 1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연방준비제도가 더 빠른 금리 인상을 예상했음에도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는 어제보다 383.25포인트가 오른 35,927.43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75.76포인트가 상승한 4,709.85, 나스닥 지수는 327.94포인트가 뛴 15,565.58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유가는 $70대로 상승을 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어제보다 14센트가 오른 배럴당 $70 87센트에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매달 150억 달러에서 300억 달러로 자산 매입 축소의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당장은 동결하기로 했지만 연준 의원들은 점도표에서 내년 이후 수차례 금리 인상을 시사했습니다. YTN 워싱턴 특파원입니다. 지난달 회의에서 자산 매입 축소를 결정한 연준. 한 달여 만에 다시 속도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매달 150억 달러씩 줄여 내년 6월에 끝내려던 일정을 2배인 300억 달러로 올려 3개월 일찍 끝내겠다는 겁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가 6.8% 올라 1982년 6월 이후 최대폭 상승을 기록하는 등 급등하는 물가 때문입니다. Committee also decided to double the pace of reductions in its asset purchases. Beginning in mid-January, we will reduce the monthly pace of our net asset purchases by $20 billion for Treasury securities and $10 billion for agency mortgage-backed securities. 그렇더라도 현재 사실상 제로금리인 기준금리는 일단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이 금리 변화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고용 회복이 필요한 만큼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The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 kept interest rates near zero and updated its assessment of the progress that the economy has made toward the criteria specified in the committee's forward guidance for interest rates. 하지만 자산 매입 축소가 끝나는 내년 3월 이후에는 기준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연준 위원들은 별도로 공개한 점도표에서 전원이 내년 금리 인상을 점쳤습니다. 대다수가 3차례 이상 인상을 예상했습니다. CNBC 방송이 지난 14일 발표한 전문가들의 예상과 거의 일치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내년에 3차례 또 내후년에 3차례 금리를 올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연준은 물가 급등과 관련해 일시적이라는 문구를 없애고 계속해서 높게 유지된다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자산 매입 축소 가속화와 금리 인상 시사 등 인플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셈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내년 말까지 물가 상승률이 연준 목표치인 2%에 가깝게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오늘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연준은 높은 물가 상승률이 굳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속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을 하면서 일부 자산의 평가 가치가 다소 높다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실업률 완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미국 경제는 최대 고용을 향해 빠르게 진전하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다만 코로나의 새 변이인 오미크론이 경제 회복 과정에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며 오미크론 변이를 정례회의 성명에서 리스크라고 부른 것 역시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의 여파로 미국 소비자들이 쇼핑 대목에도 지갑을 활짝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상무부는 오늘 지난달 소매 판매가 전월보다 0.3%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월 1.8% 증가보다 증가폭이 크게 둔화한 결과로 블룸버그 통신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0.8% 증가보다도 낮았습니다. 자동차와 가솔린, 식료품 등을 제외한 근원 소매 판매는 전월보다 0.2%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11월은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등 본격적인 연말 쇼핑 시즌이 시작되는 달이라는 점에서 소매 판매 실적은 예상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결과입니다. 이는 물가가 치솟으면서 소비자들이 예상 이상으로 지출을 줄인 여파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가 내부자 거래와 자사주 매입 관련 규정을 강화하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증권거래위원회는 오늘 상장사 임원들이 내부자 거래 혐의를 받지 않고 자사주를 거래하는 절차 규정을 강화한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공개 협의를 거쳐 내년쯤 증권거래위원회 위원들의 투표로 최종 확정될 것으로 보이는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사 임원들은 자사주 거래 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을 할 때마다 이를 공개하고 계획 채택과 첫 거래 사이에 120일의 기간을 둬야 합니다. 기업의 자사주 거래 시에는 계획 채택과 첫 거래 사이에 30일 기간을 두도록 했고 내부자들이 다수의 중복되는 자사주 거래 계획을 잡는 것 역시 금지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증권거래위원회는 분기별로 공개하도록 규정한 자사주 매입 정보를 앞으로는 거래가 이루어진 날 바로 다음 거래일에 공개하도록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자사주 거래를 발표한 뒤에 10거래일 안에 회사 임원들의 자사주 거래가 있었는지도 공개하도록 했습니다. 12월 주택건축업체들의 신뢰도가 4개월 연속 개선됐습니다. 오늘 다우존스에 따르면 전미주택건설업협회는 12월 주택시장지수가 84로 전월 83보다 올랐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 전문가 예상치 84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지난 2월 이후의 최고치입니다. 주택건설업협회의 로버트 디에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주택시장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업계가 비용과 자재 가용성 제한에 직면하면서 재고가 부족하다는 것이라며 2021년 단독주택 착공은 연말까지 팬데믹 이전인 2019년보다 24% 정도 증가한 채 끝날 것으로 보이지만 2022년에는 더 높아진 금리 때문에 주택 구입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기업 재고가 월가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상무부는 오늘 10월 기업 재고가 전월 대비 1.2% 증가한 2조 1,275억 달러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집계한 시장 예상치는 1.1% 증가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라디오솔 이브닝 뉴스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 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 뱅크 제공입니다. 엘리저 오늘 밤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고 바람도 잔잔한 편입니다. 오늘 밤 최저기온 40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내일은 곳에 따라 흐린 날씨 보이면서 낮 최고 기온이 58도에서 60도가량, 밤 최저기온은 44도가량을 보이겠습니다. 한편 내일 낮 최고 기온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이 60도, 밸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58도, 바닷가는 56도가량에 머물겠습니다. 하와이 호놀룰루 오늘 밤 곳에 따라 구름 끼는 날씨 보이겠고 바람이 10마일에서 20마일 정도의 속도로 불겠습니다. 밤 최저기온 69도, 내일은 대체로 맑은 날씨입니다. 낮 최고기온 81도, 밤 최저 69도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
날씨는 온화한 편이지만 수도권에는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내려져 있고 이 밖의 지역에도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10도, 부산 11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내일 아침에는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영하권의 추위를 보이겠습니다. 지금은 CBB SBA타임 스몰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CBB뱅크 제공이었습니다.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 지금까지 LA와 가든그로브 두 곳에서 모이는 금강안경 검안과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빛으로 태어나는 당신은 카후나 미인 100% 근적외선 마스크는 카후나뿐입니다. 정직한 빛 카후나 LED 마스크, 온오프 PRGR, 야마하 14, MU 스포츠, 전미국 독점 총판, 올림픽 골프, 구매부터 재이용자까지 아파트 로온도 역시 뱅크 오브 호흡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흡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6시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2부가 진행됩니다. 아직 쓰여지지 않은 스토리. 그 스토리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여야 합니다. 우리의 움직임, 그것은 차세대 전동화 차량을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의 새로운 영감을 찾아서